지금 전 세계가 한일 관계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공식 선언한 단 한 문장. 일본은 한국을 몰아붙일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믿었고 세계는 그 발언을 단순한 영토 분쟁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15년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독도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 펼쳐질 대마도였죠.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전 세계의 시선을 일본으로 유도했고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 침묵을 깨는 순간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저는 노엄 카터입니다. 41살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전략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 업무는 이 지역의 긴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30년 넘게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기를 미리 읽어내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모든 변수가 틀어지고 있었어요. 일본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말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요. 처음엔 국내용 발언이라 생각했어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니까요. 여론을 결집시키려는 시도였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대규모로요. 각국 대사관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320건이나 됐어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 문서였죠. UN 회원국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본부에도 보냈어요. 아세안 사무국에도 전달됐습니다. 동시에 발송됐습니다. 조직적이었어요. 계획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명이 아니었어요. 국제 여론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 조사선을 강제로 조치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한국 선박이 정기해양 조사를 하던 중이었죠. 일본 순시선 3척이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경고 방송을 내보냈어요. 영해 침범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선박이 응답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물대포가 발사됐습니다. 고압살수가 갑판을 덮쳤어요. 한국 선원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전부 촬영됐어요. 일본 측이 의도적으로 공개한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이 선명했어요. 편집도 깔끔했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홍보물처럼 보였죠.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이 속보로 다뤘고 BBC가 긴급 분석을 내보냈어요. 알자지라까지 움직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특집을 냈어요. 프랑스 AFP가 연속 보도했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분쟁이 국제 이슈로 급부상한 겁니다. 트위터에서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각국 네티즌들이 의견을 나눴죠. 일본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워싱턴 본부에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상황실에 호출됐어요. 국무장관 직속 긴급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15명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보도 있었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실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죠.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형 모니터 6개의 실시간 뉴스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각국 언론의 보도가 동시에 재생되고 있었어요.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가 뒤섞였습니다.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움직임은 명확했어요. 세계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외교문서 살포와 해상 강제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요. 이건 단순한 국내 정치용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전략이었어요. 타이밍도 계산됐습니다. UN 총회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각국 외교 일정이 밀집된 때였어요. 일본은 이 이슈를 국제 무대에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어떠냐고요? 그때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에서 아무 반응도 오지 않았거든요. 장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성명도 없냐고요. 항해 전화도 없냐고요. 누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처음 2시간 동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4시간이 지나도 침묵이었습니다.
6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어떤 성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조용했어요. 언론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12시간이 넘어가는데도 한국은 완벽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이 대응 능력을 상실한 거 아니냐고요. 다른 사람은 내부 혼란 때문일 거라 추측했습니다. 저는 그때 화가 났습니다. 한국이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는 한국이 그랬으니까요. 제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윌리엄 카터 중령이었어요.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미 해군 소속 구축함 지휘관이었죠. 대마도와 독도 사이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전사했습니다. 북한군 잠수정과 조우했다가 공격받았어요. 함선이 침몰했고 승무원 37명이 함께 전사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나이 39살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외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일본 GHQ가 제공한 해역 정보가 정확했는데 한국 측 혼란 때문에 작전이 꼬였다고요. 한국이 제대로 된 해도를 주지 못했대요. 항로 정보도 엉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선이 위험 수역에 진입했고 북한 잠수정을 만났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제대로 협조했다면 할아버지는 살아 돌아왔을 거라고요. 외할머니는 그 말을 평생 반복하셨습니다. 한국을 원망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일본은 정확했는데 한국이 문제였다고요. 한국은 전쟁 중인데도 제대로 된 정보 체계가 없었다고요. 그게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일본은 믿을 수 있고 한국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요. 20살 때 일본 도쿄대학교에 유학을 갔어요. 국제법과 해양법을 전공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우수한 외국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하는 제도였습니다. 저는 영광이라 생각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거기서 배운 건 명확했어요. 일본은 정확하고 논리적이라고요. 한국은 감정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요. 독도 문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고지도들이었습니다. 일본 고문서도 있었고요. 다 일본어로 돼 있었어요. 해석은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였다는 증거라고 하셨어요. 한국 측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국수주의적 감정에 기반한 억지라고 가르치셨어요. 한국 학계는 비과학적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도쿄대학교는 명문이었으니까요. 교수님들은 권위 있는 학자들이었고요. 제공되는 자료도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제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일본은 정교하고 한국은 감정적이라는 틀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신뢰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요. 국무부에서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에서 오는 정보는 정밀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보고서는 늘 뭔가 과장된 느낌이었죠. 감정이 섞여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제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일본이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한국이 대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인 나라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했습니다. 불길할 정도로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동맹국 간 충돌이 커지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국무장관이 지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측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라고요. 저는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자료를 보내왔어요.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역사 지도와 조약 내용이 빼곡했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와 통화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대응하지 않느냐고요. 일본이 전 세계에 외교 공세를 펼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곧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요. 목소리에 긴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마치 모든 게 계획 안에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위기 상황인데 너무 침착했거든요.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발표할 거냐고요. 구체적인 시점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알게 될 거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 외교관의 태도가 제가 아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 통화 후 더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뭘 준비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정보망을 동원했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했죠. 주한 미국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국방부 정보국에도 연락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수집한 정보를 취합했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특별 태스크포스가 열흘 전부터 가동됐더군요. 정확히는 일본 총리 발언 사흘 전이었어요. 인원이 50명이 넘었습니다. 외교관만이 아니었어요. 역사학자가 12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도 8명 있었어요. 고문서 복원 전문가도 있었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가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인력이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영토 분쟁 대응이라면 외교관과 법률 전문가면 충분했을 텐데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 태스크포스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었어요. 서울 외교부 청사 지하 3층이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출입 기록이 전부 암호화돼 있었어요. 내부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 정보망으로도 뚫을 수 없었어요.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국무장관이 직접 읽었어요.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장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보라고요. 현장에서 확인하라고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진행 중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준비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서울행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뭘 하려는 걸까요? 왜 이렇게 침묵하는 걸까요? 감정적이고 즉각 반응하던 나라가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일 분쟁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어요. 프랑스 르몽드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독일 슈피겔이 특집 기사를 냈어요. 중국 신화통신도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이쪽으로 쏠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24시간이 넘어가는데도 공식 반응이 없었어요. 이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항의 성명이라도 내야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어요. 13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았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면서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고 이륙했어요. 워싱턴이 멀어졌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다 위를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일본이 준 정보가 정확했다고 믿었던 그 해역이었죠. 한국의 혼란 때문이라고 들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태도는 혼란과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계산된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정적인 나라라면 즉각 항의 성명을 냈을 겁니다. 언론을 동원해 일본을 비난했을 거예요. 국민 여론을 끌어모아 압박했겠죠. 그런데 한국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본이 세계의 시선을 끌어모은 지금 이 순간에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든 정보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30년 경력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내 모니터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었더군요.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했어요. 역사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만만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일본인 승객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자국 외무상의 발언에 동의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너무 자신만만하다는 생각이었어요. 마치 한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어요. 제가 느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림 같았어요. 때를 기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기다리듯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느낌이었죠.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어둠 속을 날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독도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평생 일본 땅이라고 배운 그 섬이요. 한국이 감정적으로 집착한다고 들었던 그 바위섬이요. 외할아버지가 그 근처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던 곳이요. 그런데 지금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정말 감정적인 나라였을까요? 제가 배운 게 전부 맞았을까요? 일본이 정말 정확하고 한국이 정말 비논리적이었을까요? 외할머니가 평생 원망했던 한국이 정말 문제였을까요? 도쿄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진실이었을까요? 의문이 쌓여갔습니다. 답은 서울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 정부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왜 침묵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5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지하 3층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어둠을 뚫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불안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진실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었죠.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30시간이 넘도록 어떤 공식 반응도 없었어요.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 당사자만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예감도 함께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13시간 비행 끝이었습니다. 기내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요. 왜 침묵하는지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한국 외교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이름표를 들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었죠. 그가 다가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말했어요. 차가 준비돼 있다고요.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마치 이 상황이 일상적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묻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최신형 차량이었습니다. 창문이 짙게 착색돼 있었어요. 밖에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았고 직원이 조수석에 탔어요. 운전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나이 든 남성이었어요. 말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공항을 벗어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외교부 청사로 가는 거냐고요.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저었어요. 곧 알게 될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했어요.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방향이 달랐어요.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표지판들이 지나갔어요. 수원이라는 지명이 보였고 오산이라는 도시 이름도 보였습니다. 계속 남하하고 있었어요.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겁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일반 도로로 들어갔어요. 작은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상가들이 보였고 아파트 단지도 보였어요. 그런데 곧 그것들도 사라졌습니다. 차는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길이 좁아졌습니다. 2차선 도로였어요. 양쪽에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가을이었지만 나무숲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주변에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민가도 보이지 않았어요. 간간이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가 다시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외교 미팅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외진 곳으로 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이건 프로토콜을 벗어난 거라고요. 미국 대사관에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직원이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사관은 이미 알고 있다고요. 승인받은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안심시키려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산 중턱의 콘크리트 건물 앞이었어요. 낮은 건물이었습니다. 2층 정도로 보였죠. 외관이 단순했어요. 회색 콘크리트 벽이었고 창문도 적었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표시도 없었어요. 민간 건물처럼 보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주변에 다른 건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입구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군복은 아니었지만 자세가 군인 같았습니다. 허리춤에 뭔가 찬 것도 보였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한 명이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보여줬어요. 경비원이 스캐너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받아서 확인했어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목록과 대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돌려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가라고 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도 없었어요.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벽이 깨끗했어요. 아무 장식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직원이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우리는 들어갔어요. 버튼을 눌렀는데 지하로 내려가더군요. 지하 1층이 아니었어요. 2층도 아니었습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어요. 온도가 낮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습도도 조절되는 게 느껴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건조한 공기가 목을 스쳤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길었어요. 양쪽에 방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닫혀 있었어요. 방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고 표시판도 있었습니다. 한글이라 읽을 수 없었어요. 복도 천장에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백색광이었습니다. 눈이 편했어요. 직원이 앞서 걸어갔고 저는 따라갔습니다. 복도가 꺾였어요. 또 다른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곳도 똑같았어요. 긴 복도에 닫힌 방문들이요. 우리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다른 소리는 없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장도윤이라고 했어요. 외교부 특별 태스크포스 국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짧았어요. 그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환영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장도윤이 걸었습니다. 저를 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문 앞에 보안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가 카드를 찍었어요. 삐 소리가 나고 잠금이 풀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냉기가 느껴졌어요. 실내 온도가 15도 정도였을 겁니다. 습도도 낮았어요. 건조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방 안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4m는 됐을 겁니다. 벽면 전체가 서가였습니다. 유리문으로 막혀 있었어요. 이중 유리였습니다. 밀봉돼 있었어요. 안에 문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었어요. 갈색으로 변색된 것들도 있었고 가장자리가 해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비닐 보호막에 쌓여 있었어요. 어떤 건 액자형 케이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중앙에 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10m는 됐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1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흰색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조용히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컴퓨터로 뭔가를 비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두 모니터를 나란히 놓고 화면을 대조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몰입한 상태였어요. 책상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어떤 건 1400년대라고 적혀 있었고 어떤 건 1900년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류 체계가 철저했어요. 연대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료보건 및 분석센터라고 했어요. 한국 정부가 15년 전부터 운영해 온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독도 관련 역사 자료와 해양 조약 문서들을 보관하고 연구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국내외에서 수집한 원본 자료들을 여기서 복원하고 디지털화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5년이라는 기간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오래 준비해 온 거였어요. 제가 국무부에서 일하는 동안 한국은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자료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미국 정보기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비밀 유지였어요. 그가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여성 연구원에게 뭔가 말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어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장도윤이 그걸 받아 제게 건넸어요.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일본 외무성 로고가 보였어요. 최근 각국에 발송된 그 320건의 외교 문서 중 하나였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문서였죠. 영어로 작성돼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이 정교했어요. 법률 용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문서가 클립으로 붙어 있었어요. 비슷한 형식이었지만 날짜가 달랐습니다. 1985년 작성된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이었어요. 일본어로 돼 있었습니다. 영어 번역본이 함께 첨부돼 있었어요. 장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두 문서를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 특정 문장들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을 봤어요. 최근 문서의 3단락이었습니다. 독도의 역사적 귀속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 문서에 같은 주제 부분을 봤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문서에 사용된 표현이 과거 문서의 표현과 미묘하게 달랐어요. 용어 선택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문서는 타케시마라는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했는데 최근 문서는 중간에 다른 표현을 섞어 썼어요. 날짜, 표기 방식도 달랐습니다. 과거 일본 외무성 문서는 서기와 일본 연호를 병기했어요. 그런데 최근 문서는 서기만 사용했습니다. 문체도 일관성이 없었어요. 어떤 문장은 격식체였고 어떤 문장은 상대적으로 캐주얼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장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최근 보낸 문서 중 일부는 과거 공식 문서의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치 급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작성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각조각 만든 것 같다고 했어요. 한국은 이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320건 전부를 분석했다고 했어요. 각 문서의 문체를 과거 일본 외무성 공식 문서와 대조했다고 합니다. 용어 사용 빈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고 했어요. 날짜, 표기와 형식도 전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있었습니다. 320건 중 63건이 과거 일본 외무성 문서 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의심스러운 문서라고 했습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확정은 아니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더 큰 문 앞에 섰습니다. 장도윤이 또 다른 카드를 찍었어요. 이번엔 비밀번호도 입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더 넓었어요. 체육관만 했습니다. 여기는 아카이브였습니다. 서가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천장까지 닿는 높이였습니다. 사다리가 곳곳에 있었어요. 모두 유리로 밀봉돼 있었습니다. 각 서가마다 온습도계가 달려 있었어요. 디지털 표시였습니다. 실시간으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습도와 온도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낮게 우문거렸어요. 공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어요.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복도처럼 부드러운 조명이 전체를 비추고 있었어요. 장도윤이 한 서가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문을 열었어요. 경보음이 살짝 울렸습니다. 그가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경보가 멈췄습니다. 안에 지도들이 보관돼 있었어요. 오래된 지도들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어요. 일부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14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의 해양 지도 원본이라고 했어요. 유럽 각국에서 제작된 것들도 있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구입한 것도 있다고 했어요. 영국 왕립지리학회에서 협조받은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박물관에서 온 것도 있다고 했어요. 한국은 15년 동안 이 자료들을 수집해왔다고 했습니다. 경매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박물관에서 협조받은 것도 있다고 했어요. 일부는 개인 소장가에게서 빌린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원본이거나 공인된 복사본이라고 했어요. 국제학회에서 인증받은 자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1700년대 프랑스 지도였어요. 동아시아 해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독도로 추정되는 섬이 표시돼 있었어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였어요. 장도윤이 번역해 줬습니다. 한국 소속 섬이라고 표기돼 있다고 했어요. 다음 서가로 갔습니다. 여기는 조약 문서들이었어요. 해양 경계 관련 국제 조약들이 연대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로 된 두꺼운 책들도 있었고 얇은 문서철도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관련 문서도 있었습니다. 1951년 자료였어요. 미국 국무부 문서도 보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자료들이었어요. 내부 메모였습니다. 타자기로 친종이었어요. 미국 외교관이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런 걸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협조받았다고 장도윤이 말했어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장도윤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러웠어요. 흰 장갑을 끼고 다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일본 내부 문서라고 했습니다.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했어요. 익명 제보로 받은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태도였어요. 문서를 펼쳤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2010년대 초반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날짜가 명확했어요. 2012년 5월 16일이었습니다. 독도 관련 외교 전략을 논의한 내용이었어요. 참석자 명단도 있었습니다. 외무성 고위 관료들이었어요. 회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를 조금 알았기에 대강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어 번역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상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말한 내용이었어요. 독도 문제는 역사적 근거가 약하므로 국제 여론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참석자의 발언도 있었어요. 문서를 많이 만들고 각국에 배포하는 전략을 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양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했어요. 학술적 엄밀함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불편했습니다. 일본이 역사적 근거를 스스로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도쿄대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완전히 달랐어요. 교수님들은 일본의 주장이 역사적으로 확고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근거가 명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는 그 반대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냐고요? 조작된 게 아니냐고요? 장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검증했다고 했어요. 종이 재질을 분석했고 잉크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양식이 맞다고 했어요. 타자기 글꼴도 당시 외무성이 쓰던 것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다시 첫 번째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도윤이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들의 움직임을 정리한 자료였어요. 지난 3개월간의 항로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각 선박의 이동 경로가 선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독도 인근 해역으로 접근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7월에는 5번이었어요. 8월에는 9번이었습니다. 9월에는 15번으로 증가했어요.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급증했습니다. 거의 매일 접근하고 있었어요. 장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관련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징후를 한국은 몇 주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해상 행동 패턴을 추적했고 선박 이동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외교부 내부 움직임도 관찰했다고 했어요. 각국 대사관에 뭔가 준비하는 낌새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발언도 예상 범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외 이슈를 끌어오는 게 일본 정치의 패턴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독도 발언이 나올 거라는 걸요. 해상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외교 문서가 대량 배포될 거라는 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대응하지 않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성명 하나 내지 않았는지요. 왜 항해 전화조차 하지 않았는지요. 장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왜 침묵했느냐고요. 왜 그냥 두고 봤느냐고요. 세계가 일본 편을 들 수도 있지 않느냐고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약간 미소 지었어요. 아주 짧은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세계의 시선을 끌어모으기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모두가 주목하는 순간에 진실을 보여주는 게
한국의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어요. 계획이었습니다. 일본이 국제 여론전을 펼치는 동안 한국은 자료를 정리하고 검증하고 있었던 겁니다. 15년 동안 쌓아 온 증거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전 세계가 독도 문제에 주목하는 바로 이 순간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떠올랐어요. 일본은 정확하고 한국은 감정적이라는 가르침이요. 독도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교수님의 말이요. 한국 학계는 비과학적이라는 평가요. 저는 그걸 전부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달랐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철했습니다. 체계적이었어요. 15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 온 나라였습니다. 문서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분류하고 있었어요. 국제학회의 인증을 받고 전문가들의 교차 검증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이 준 정보가 정확했다고 들었던 그 이야기요. 한국의 혼란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외할머니의 말이요. 일본 GHQ가 제공한 해도가 정확했다는 이야기요. 한국이 제대로 된 항로 정보를 주지 못했다는 그 말이요. 그런데 지금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일본 정보가 정확했을까요? 정말 한국이 문제였을까요? 혹시 일본이 제공한 정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평생 믿어온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이건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준비한 건 따로 있다고 했어요. 독도는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보여주겠다고만 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방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서가들이요. 수천 권의 문서들이요. 15년 동안 쌓인 자료들이요. 연구원들이 조용히 일하는 모습이요. 흰 장갑을 끼고 돋보기로 문서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요. 컴퓨터 화면을 가득 채운 그래프와 통계들이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제가 믿던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정확하고 한국이 감정적이라는 틀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 세계관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 준비한 진짜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도윤이 말한 그 더 중요한 것이요. 독도가 시작일 뿐이라는 그 말이요. 그게 뭔지 몰랐지만 두려웠어요. 제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할아버지의 죽음도요. 일본 유학 시절 배운 것들도요. 국무부에서 쌓아온 판단 기준도요. 모든 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장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더 보여줄 게 있다고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충분히 쉬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더 긴 시간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어요.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간 겁니다. 산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독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일은 어떤 진실을 보게 될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제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도요. 평생 쌓아 온 신념이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도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곳에 와 있었고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같은 차가 호텔 앞에 왔습니다. 어제 그 직원이었어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탔고 차는 다시 산으로 향했어요. 어제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긴장했습니다. 오늘 뭘 보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하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장도윤 국장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인사를 나눴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번엔 지하 4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었어요. 문이 열렸을 때 다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회의실 같았어요. 큰 테이블이 있었고 스크린이 벽면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15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장도윤이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이라고 했어요. 국제법 전문가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외교관들도 섞여 있었어요. 이들이 15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핵심 인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사했어요. 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와 학술과 기록으로만 움직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한국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세계 각국 언론 헤드라인이었어요. 최근 사흘간의 보도였습니다. 프랑스 르몽드가 일본 외교문서의 문체를 분석한 기사를 냈더군요. 특정 표현이 과거 일본 공식 문서와 다르다는 지적이었어요. 문장 구조가 일관성 없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날짜, 표기 방식이 이전 문서들과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포함돼 있었어요. 영국 가디언도 비슷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일본이 각국에 보낸 320건의 문서 중 일부가 의심스럽다는 기사였어요. 언어학자의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공식 용어와 최근 문서의 용어가 다르다는 지적이었어요. 독일 슈피겔은 한국이 상당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용히 유럽 학계와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도 담겨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역사 문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도 관련 기사를 냈더군요. 동아시아 영토 분쟁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역사 검증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스페인 엘파이스는 일본의 외교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장도윤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신 자료를 조용히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유럽 학계 일부에 접근했다고 했어요. 특정 대학의 연구팀에 문서 사본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들과도 접촉했다고 했어요. 연구자들에게 문서를 제공했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아무 압력도 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검증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자료를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일부가 언론에 제보한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록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었어요. 일본 문서에 문제가 있다고요. 역사적 근거가 약하다고요. 저는 그 방식에 놀랐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 있었어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내놓고 세계가 판단하도록 만들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정교한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배웠던 한국의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태국 외교부가 한일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더군요. 역사적 사실 규명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베트남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양국 모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양국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역사학과가 독자적인 연구팀을 구성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차원의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검증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중요한 자료를 갖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미국 학계 자료도 있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에서 한일, 영토 문제 재검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다음 달에 개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측 연구자도 초청됐다고 했어요. 일본 측 학자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 국제법 연구소도 관련 논문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동아시아 해양 경계 문제에 대한 법적 재검토라는 제목이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학술계가 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노린 흐름이라고 했어요. 일본이 세계의 시선을 끌면 한국은 자료를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주장하지 않고 증거를 통해 세계가 판단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15년 동안 이 전략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라고 강조했어요. 한 역사학자가 일어났습니다. 나이 든 여성이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프로젝트의 초기 멤버라고 했어요. 15년 전부터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팀원이 5명뿐이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5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너무 많았고 흩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일부는 외국에 있었고 일부는 개인 소장품이었다고 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가 끈기 있게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인력을 계속 충원했다고 했어요.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세계 각국 박물관과 도서관을 접촉했다고 했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도 갔고 영국 대형 박물관에도 갔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립박물관도 방문했다고 했어요. 미국 의회 도서관과도 협력했다고 합니다. 고문서를 빌리거나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복사 허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경매에 참여한 적도 많다고 했습니다. 1800년대 프랑스 지도를 경매에서 낙찰받았다고 했어요. 가격이 상당했지만 정부가 승인했다고 합니다. 개인 소장가들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사는 한 수집가는 에도 시대 문서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설득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문서를 빌릴 수 있었다고 했어요. 독일의 한 교수는 조선 관련 서간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협조를 얻어냈다고 했어요. 모든 자료를 국제학회 기준으로 검증받았다고 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을 했다고 해요. 종이와 잉크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필체도 확인했다고 했어요. 여러 전문가가 교차 검증했다고 합니다. 진위를 철저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기를요.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을요. 그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로 만들어 준 거라고 했어요. 한국은 그 순간을 15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외감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15년짜리 전략이었어요. 장도윤이 다른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더 작은 공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었어요. 보호 케이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본질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독도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더 깊은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1443년 기록이라고 했어요. 조선 왕조실록의 일부였습니다. 한문으로 적혀 있었어요. 붓글씨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글자는 선명했어요. 영어 번역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대마도주가 조선에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물품 목록도 있었어요. 말시필과 칼 20자루와 구리백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공물을 보냈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조선 조정이 이를 받아들이고 하사품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쌀과 배와 책을 내려줬다고 했어요. 대마도가 조선에 종속된 관계였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상하 관계가 명확했어요. 대마도주는 신하처럼 행동했고 조선 국왕은 군주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일본이 시로 지배하는 섬이었어요. 나가사키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조공 관계였다는 겁니까? 장도윤이 다음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1500년대 기록이라고 했어요. 조선 예조의 공문서였습니다. 대마도주에게 보낸 교서였어요. 역시 한문이었고 번역본이 있었습니다. 종이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조선 조정의 공식 인장이라고 장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조선 국왕의 명으로 대마도주에게 지시를 내리는 내용이었어요. 해적을 단속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대마도 주변 해역에서 왜구가 활동하고 있으니 이를 막으라고 했어요. 대마도주가 책임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문서도 있었어요. 대마도주의 회신이었습니다. 명을 받들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해적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상하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더 많은 문서가 나왔습니다. 1600년대 기록도 있었고 1700년대 것도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대마도가 조선에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들이요. 수백 년 동안 지속된 관계였어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도화된 관계였어요.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이건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수백 건의 문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모두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라고 했어요. 프랑스 동양학 연구소가 인증했다고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도 검증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일본 도쿄대학교 사료편찬소 출신 학자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국제학계의 교차 검증을 받았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일본 측 기록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마도번 자체의 기록이요. 에도 시대 문서라고 했어요. 장도윤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일본어로 된 고문서였어요. 번역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대마도번이 작성한 내부 장부였습니다. 조선과의 교역 기록이라고 했어요.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조선에 보낸 물품과 조선에서 받은 물품이 적혀 있었어요. 보낸 물품 항목에 조공품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헌상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받은 물품 항목에는 하사품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내려준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어요. 이건 일본 측 기록이었습니다. 조선 기록이 아니었어요. 대마도 자체가 인정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선 측 기록만 있었다면 의심할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 측 기록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양측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이건 부정하기 어려웠어요. 장도윤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국제 무대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독도 문제가 정리되면 대마도 역사를 공론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영토 귀속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마도가 과거의 조선과 특수한 관계였다는 걸 세계에 알리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역사적 사실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건 명백했어요. 대마도가 조선에 조공을 바쳤다면 일본의 영토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독도뿐 아니라 다른 섬들도 재검토될 수 있었어요.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 영토 개념 자체가 의문시될 수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떠올랐어요. 대마도는 고대부터 일본 땅이라고 배웠습니다. 야마토 정권 시절부터 일본 영토였다고 교수님이 가르쳤어요.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였죠. 그런데 지금 조선 왕조의 공식 기록이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마도번의 내부 장부까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수백 년에 걸친 기록이었습니다. 조작하기 불가능한 양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문서로 증명된 사실이었어요. 외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사한 곳이 대마도와 독도 사이 해역이었어요. 1951년 한국전쟁 중이었습니다. 일본 GHQ가 제공한 해도와 항로 정보를 믿고 그 바다로 갔다가 돌아가셨죠. 북한 잠수정과 조우했고 함선이 침몰했어요. 집안에서는 평생 일본 정보가 정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혼란스러웠다고 했어요. 한국이 제대로 된 해도를 주지 못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라고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의문이 커졌습니다. 일본이 대마도 역사도 왜곡했다면 할아버지 사건도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이 제공한 해도가 정말 정확했을까요? 혹시 일본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줬던 건 아닐까요? 한국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요. 이 프로젝트에서 본 일본 문서 조작 정황들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외교 문서의 문체 불일치요. 과거 공식 문서와 다른 용어 사용이요. 63건의 의심스러운 문서들이요. 일본은 필요하면 기록을 바꾸는 나라였어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은 커져갔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정확하고 한국은 감정적이라는 틀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증거를 차근차근 공개할 거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만들 거라고 했어요.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기록을 보여줄 뿐이라고 했어요. 진실은 스스로 드러난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방식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국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문서를 펼쳐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들이 일본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막을 수 없는 힘이었어요.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장도윤이 스크린을 다시 켰어요. 일본 내부 여론 동향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며칠간 일본 인터넷에서 불안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들이요. 일본 정부 문서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들이요. 아직 붕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본 국민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동요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이 15년 동안 준비한 전략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했어요. 군사력이 아니라 기록의 힘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요.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고요. 장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선택해야 할 거라고 했어요. 계속 부정하거나 인정하거나요. 어느 쪽이든 일본에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일본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거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일본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음 직전에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큰 진실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히 보이지 않았어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내일 더 중요한 걸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사님, 다음에 보실 것은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어볼 힘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정보였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제 세계관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마도가 조선에 조공을 바쳤다는 사실이요. 일본이 그걸 숨겨왔다는 가능성이요. 외할아버지의 죽음이요.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내일 더 많은 걸 보게 될 거였어요. 그러면 전체 그림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게요.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호텔 방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혼란스러웠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궁금했어요. 장도윤이 말한 본질이 뭘까요? 한국이 진짜로 준비한 게 뭘까요? 제 세계를 완전히 뒤집을 그 진실이 뭘까요? 답은 내일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세계에 공개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저도 참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제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로 갔습니다. 건물 자체가 웅장했어요. 입구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언론사 로고가 보였어요. CNN과 BBC와 알자지라가 있었습니다. 로이터와 AFP 기자들도 있었어요. NHK와 TBS도 왔더군요. 중국 신화통신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였어요. 조명이 밝았습니다. 보안 검색을 거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도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국 외교관들이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프랑스 대사관과 독일 대사관 직원들이었어요. 영국과 캐나다 외교관도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대표들도 보였어요. 회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00명은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거의 다 찼습니다. 앞줄에는 각국 대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중간 구역은 언론이 차지했습니다. 뒷줄에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저는 외교관 구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대가 컸습니다. 단상이 높았어요. 배경에 한국 국기와 유엔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양쪽에 설치돼 있었어요. 조명이 무대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각에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행원 몇 명이 함께였어요. 장관은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오늘 역사적 자료를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에 관한 사료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15년간 수집하고 검증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국제학계의 협조를 받았다고 했어요. 모든 자료는 원본이거나 공인된 사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였어요. 첫 번째는 1443년 조선 왕조실록이었습니다. 한문 원문과 영어 번역이 함께 표시됐어요. 대마도 조공 기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물품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다음은 1518년 예조 문서였습니다. 조선이 대마도주에게 내린 명령서였어요. 해적 단속 지시였습니다. 원본 사진이 선명했어요. 도장도 보였습니다. 1562년 문서도 나왔습니다. 대마도주의 회신이었어요. 명을 받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600년대 기록이 이어졌어요. 1637년 조공 기록이었습니다. 1689년 교역 장부도 있었어요. 1700년대 자료도 여러 건 공개됐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대마도와 조선의 종속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 자료가 나왔습니다. 1870년 일본 외무성 내부 메모라고 했어요. 메이지 유신 직후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대마도의 조선 종속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당시 일본 관료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마도가 조선과 특수 관계였음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기록이었어요. 1951년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검토 메모였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대마도와 독도의 귀속 문제를 다룬 내용이었어요. 한국 측 역사적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당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장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국제학계의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고 했어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가 확인했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학과도 검증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도 협력했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출신 독립학자들도 교차 검증했다고 했어요. 원본 진위가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을 했다고 해요. 종이 재질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잉크 성분도 확인했다고 했어요. 필체 감정도 거쳤다고 합니다. 모든 과학적 검증 절차를 통과했다고 했어요. 한국은 주장하지 않는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록을 공개할 뿐이라고 했어요. 세계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문서가 말해줄 거라고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무대 옆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일본인이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했어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단정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어요. 장관이 소개했습니다. 오사와 시니치 씨라고 했어요. 전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30년간 외무성에서 근무했다고 했어요. 2014년 퇴직했다고 합니다. 오늘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어요. 오사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통역사가 영어로 실시간 번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은 2000년대 초반 외무성에서 독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였다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 독도 관련 문서 작업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각국에 보낼 외교 문서를 준비하는 팀이었다고 해요. 2010년 어느 날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장급 인사였다고 해요. 기존 문서를 수정하라는 명령이었대요. 구체적으로 뭘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부 표현을 바꾸라고 했대요. 날짜 표기를 조정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체를 통일하라고 했대요.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상부는 대답했대요. 역사적 근거가 약하니 문서를 많이 만들어 양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 강한 인상을 줘야 한다고 했대요. 외교는 설득의 예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때 망설였다고 했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대요. 하지만 상부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따랐다고 했어요. 팀원들과 함께 문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몇 달에 걸쳐 작업했다고 했어요. 300여 건의 문서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해요. 거울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녀들 얼굴을 보기 힘들었대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퇴직 후 수년간 고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뇌했대요. 2021년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비공식 채널이었대요. 대화를 원한다고 했대요. 만났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신은 모든 걸 털어놨다고 했어요.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요. 어떻게 문서를 수정했는지요. 원본과 수정본이 어떻게 다른지요.
한국 측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원본 백업 파일도 넘겼대요. 삭제된 문장들의 기록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부 회의록 사본도 제공했다고 해요. 오사와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허리를 구부렸어요. 일본식 사죄였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했어요.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해서요. 거짓 문서 작성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요. 세계에도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국제사회를 오도한 것에 대해서요. 자신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게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동했어요. 저 사람의 용기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조직과 국가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선택한 거였어요. 이틀 후 유엔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양법위원회와 역사검증단이 공동 성명을 냈어요.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했어요. 대마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료와 조약과 관계 기록을 종합할 때 역사적으로 한국에 귀속되어야 타당하다고 했어요. 국제법적 판정이었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결론이었어요.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독도는 한국 영토이며 대마도 문제는 한국의 역사적 권리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같은 입장을 밝혔어요. 아세안 국가들도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처음 이틀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일본 외무성이 짧은 성명을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판정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적 타격이었어요. 유엔 결정이 발표된 당일부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83개국이 일본 대사를 초치했어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물었어요. 일본 외무성이 그동안 제출한 문서 전체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유럽연합이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일본이 제출한 모든 역사 관련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세안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국제기구에서 일본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유네스코가 일본 제출 문서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일본 외교 라인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외무성 고위 관료 12명이 동시에 사표를 냈어요. 차관급 1명과 국장급 6명이 포함됐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였어요. 외무성 조직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업무 공백이 생겼어요. 각국과의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상대국들이 일본 측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새로운 검증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협상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여파였습니다. 국제 판정 발표, 이틀 후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해외 주요 투자기관들이 반응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신력 하락을 이유로 일부 자금을 회수했어요.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당했다고 합니다. 단기 금융시장에 변동이 왔어요. 도쿄 주식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하락했어요. 엔화 가치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환율이 요동쳤어요. 일본 중앙은행이 긴급 대책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큰 폭의 붕괴는 아니었지만 불안정성이 확대됐어요.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제 입찰에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됐어요. 유럽의 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일본 기업 컨소시엄이 탈락했습니다. 서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게 이유였어요. 다른 프로젝트들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계약이 보류됐어요.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세 번째는 사회적 정치적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강하게 반응했어요. 도쿄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정부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왜 국민을 속였느냐고 물었어요. 투명한 조사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오사카와 교토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어요. 일본 국회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특별 청문회가 소집됐어요. 야당이 주도했지만 여당도 동참했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전 국장과 과장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추궁했어요. 문서 조작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누가 지시했느냐고 물었어요. 여당 의원들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혼란스러웠어요.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주요 신문들이 연일 사설을 실었어요. 아사히 신문이 정부 기록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마이니치 신문은 역사 교육 재점검을 촉구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어요. 국가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계와 학계의 변화였습니다. 일본 역사학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대마도 관련 기존 연구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쿄대학교 사료편찬소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했어요. 교토대학교도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기존 역사 교과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쏟아졌어요. 학부모들이 문부과학성에 항의했습니다. 교과서 집필진이 해명 자료를 냈지만 충분치 않았어요. 전면 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교육학회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역사 교육의 과학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렀어요. 한국이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어요. 기념행사도 없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장도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기분이 어떠냐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기쁘지 않다고 했어요. 일본이 고통받는 걸 원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일본을 이기는 게 아니었다고 했어요. 역사를 바로잡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증거로 증명하는 거였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일본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방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군사력이 아니라 기록으로요. 위협이 아니라 증명으로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요. 15년 동안 준비한 건 바로 이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오해했던 나라였어요.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이성적이었어요. 비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체계적이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게 틀렸습니다. 장도윤이 제안했습니다. 독도에 가보겠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고 싶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헬리콥터를 탔습니다. 군용 헬기였어요. 조종사 2명과 우리 셋이 탑승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어요. 소음이 컸습니다. 천천히 이륙했어요. 동해 상공을 날아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어요. 햇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파도가 작게 보였어요. 고도가 높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날았어요. 1시간쯤 날아가자 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점이었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개의 바위섬이 나타났어요. 동도와 서도였습니다. 독도였어요. 헬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섬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바위가 험했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동도에 작은 헬기장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평평한 공간이었어요.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고 우리는 내렸습니다. 바람이 강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짠 냄새가 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거셌어요. 끊임없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섬이 작았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바위로 된 계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든 길이었어요. 장도윤이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어요. 경비대 막사가 보였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경비대원 2명이 나와 격려했어요. 장도윤이 답례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경사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풀이 자라고 있었어요. 질긴 생명력이었습니다. 꼭대기 근처에 평평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장도윤이 한 곳을 가리켰어요. 거기에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높이가 1m 정도였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비석에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있었습니다. 영어 부분을 읽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 중
이해역을 지키다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을 기립니다. 그들의 희생을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아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군 37명의 이름이었어요. 계급과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외할아버지 이름이 있었어요. 윌리엄 제임스 카터 중령, 39세.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이름을 쓰다듬었어요. 돌이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7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를요. 이 작은 섬을 지키다 돌아가신 사람들을요. 미국에서조차 잊힌 이름들을요. 한국은 여기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외할머니가 평생 한국을 원망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었어요. 한국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했다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일본은 정확했고 한국은 문제였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일본이 거짓 정보를 줬고 할아버지는 그걸 믿고 위험한 바다로 갔던 거였어요. 한국의 혼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조작 때문이었어요. 70년 넘게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석을 세워놓았어요. 이름을 새겨놓았습니다. 매년 추도식을 한다고 장도윤이 말했어요. 경비대원들이 헌화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비석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이제 진실을 알았다고요. 한국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제가 평생 오해했던 나라가 사실은 가장 정직한 나라였다고요. 한국이 15년 동안 한 일이 이해됐습니다. 감정 대신 기록을 쌓았던 거예요. 주장 대신 증거를 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계가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었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식이었어요. 군사력이 아니라 기록의 힘이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진실의 힘이었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이 멀리 보였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70년 전에도 이 파도가 이렇게 밀려왔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본 바다였어요. 장도윤이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조용히 흐른다고 했어요. 때로는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드러난다고 했어요. 물처럼 스며들고 바람처럼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한국이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은 성급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준비했어요.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세계에 보여줬어요. 억지로 믿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게 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인내와 기록 기반 외교의 승리라고 썼어요. 보고서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한국이 15년 동안 준비한 과정을요. 세계 각국에서 자료를 수집한 이야기를요. 국제학계의 검증을 받은 절차를요. 조용히 기다린 인내를요. 일본이 스스로 세계의 관심을 끌게 만든 전략을요. 그리고 결과를 적었습니다. 군사력 없이 승리한 사례라고요. 위협 없이 국제사회를 설득한 방식이라고요. 증거와 논리만으로 역사를 바로잡은 과정이라고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새로운 방식을 보여줬다고 적었어요. 힘이 아니라 진실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썼습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결론지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해서 국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읽었다고 들었어요. 백악관에도 전달됐다고 합니다. 제 보고서가 미국에 대한 정책 재평가에 영향을 줬다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 책상 위에 독도 사진을 놓았습니다. 외할아버지 비석이 보이는 사진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거였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책상 한쪽에 세워뒀어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봅니다.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기 전에요. 외할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을 생각합니다. 진실은 조용히 흐르지만 결국 드러난다는 걸 기억해요. 15년을 기다린 나라의 인내를 떠올립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진실에 있다는 걸요.
승리는 소리 지르는 자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의 것이라는 걸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15년의 침묵과 준비로요.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요.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진실로요.